17살부터 10년 동안 군복을 입었던 여성이 평양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대 후 평양 외국어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한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사회를 의심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날, 쇠약해진 어머니와 텅 빈 쌀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가족에게조차 쉽게 꺼낼 수 없는 결심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평생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뒤로하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당시 저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고 부모님께서도 당과 수령님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이 되라고 권유하셨죠. 군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된 곳이었습니다. 새벽이면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어요. 영하 20도가 넘는 한파 속에서도 내무반 정리를 마치고 연병장에 집합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동상에 걸린 군인들도 많았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얼어붙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동무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는 주로 강냉이 밥과 염장무였어요. 가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돼지고기가 조금 나왔지만 대부분의 날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훈련에 임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서 산에서 산나물을 캐먹다가 부대장에게 걸린 적도 있었죠. 그날 저녁 전체 부대원들 앞에서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선전부대에 배치되어 당의 사상을 전파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매일 아침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학습회가 있었고 오후에는 부대원들을 위한 선전 자료를 만들었죠. 당시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일에 임했습니다. 우리의 체제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진심으로 믿었으니까요. 매주 토요일마다 있었던 생활총화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비판하고 다른 동료의 잘못도 지적해야 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선전 자료를 만들면서도 현실과 너무 다른 내용들을 써야 했죠. 부대 내 식량 사정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지만 선전물에는 늘 풍족하고 행복한 군인들의 모습만을 그려야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짓된 내용을 써야 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식량 배급이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보급품의 상당수가 장교들의 손에서 사라졌어요. 병사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렸지만 지휘관들의 집에는 늘 풍족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죠. 한 번은 창고 정리를 하다가 장교 숙소로 빼돌려진 보급품 목록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훈련도 매우 고됐어요. 하루 12시간 이상의 훈련이 기본이었고 겨울에는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전우들 중에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군의관은 있었지만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8년차쯤 되었을 때 저는 우리 부대에 새로운 젊은 병사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창고에서 옥수수를 훔치다가 들킨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 병사는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고 가혹한 처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간부들은 훔친 옥수수로 술안주를 해먹었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의 회의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10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나서 저는 평양 외국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영어를 전공했는데 서방 세계의 언어를 배우면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군대에서 보았던 모순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학 생활은 군대와는 또 다른 세계였어요. 비록 여전히 엄격한 규율이 있었지만 적어도 배고픔에 시달리지는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외국 문학 작품들을 접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물론 모든 책은 철저히 검열된 것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자유에 대한 작은 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외무성에 배치되었어요. 영어 실력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았고 곧 중요한 업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경험했던 그 의문들은 제 마음 한켠에 계속 남아 있었죠. 외무성에서 일하면서 보게 된 외부 세계의 모습들은 그동안 제가 배우고 믿어왔던 것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외무성에서 3년간 근무하던 중 저는 캄보디아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평양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가슴이 먹먹했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지독한 더위였어요. 평양의 서늘한 기후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는 매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대사관은 프놈펜 시내에 있었지만 건물은 낡고 허름했죠. 대사관 생활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외교관이 되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본국에서 오는 배급은 턱없이 부족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생존을 위해 직접 채소를 길러야 했습니다. 대사관 뒷뜰에는 작은 텃밭들이 있었어요. 상추, 고추, 파 같은 기본적인 채소들을 심었죠. 더운 날씨 때문에 채소를 기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현지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월급으로는 버거웠어요. 업무는 주로 북한 마이너스 캄보디아 간의 외교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정부 인사들과의 회담에 참석하고 양국 간 교역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죠.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어요. 제재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교부 본부와의 소통이었어요. 매주 보고서를 작성해 평양으로 보내야 했는데 대부분 과장된 내용이나 거짓 정보를 담아야 했습니다. 실적 압박이 심했기 때문이죠. 한 번은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가 심한 질책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대사관 직원들 사이의 감시와 통제도 엄격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이 여기서도 작동했어요. 현지 주민들과의 접촉도 제한되었죠. 혹시라도 한국이나 서방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휴일에는 대사관 구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외출이 제한되었기 때문이죠. 가끔 공식 행사로 현지 관리들을 만날 때면 그들의 자유로운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현지 시장에서 한국 상품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배워온 것과는 달리 남한 제품들은 품질이 좋았고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죠. 대사관에서는 각종 불법적인 외화벌이 활동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일이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이런 일들에 동참해야 했죠. 매달 평양으로 보내야 하는 상납금 때문이었습니다. 5년 만에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양실조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고 동생은 장마당에서 하루 종일 물건을 팔아도 겨우 하루 끼니를 해결할 정도였죠. 제가 떠나 있는 동안 가족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잘 살았던 우리 집이 이렇게 몰락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집 안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어요. 쌀독은 비어 있었고 김치독에는 시든 배추 몇 포기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손등에 튀어나온 푸른 핏줄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늘 깨끗하고 정갈했던 부엌이 이제는 쓸쓸해 보였습니다. 제가 보내준 돈은 대부분 당국에 상납되거나 중간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가족에게 전달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죠. 동생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다가 단속반에 걸려 벌금을 물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때 받은 벌금이 너무 커서 한 달 동안 굶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지만 월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낡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도 매일 출근해야만 했죠. 전기도 자주 끊겨서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는 허리가 안 좋으신데도 매일 2시간씩 걸어서 출근하셨습니다. 저는 17살부터 군대에 자원 입대해서 10년을 복무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외교관이 되어 5년을 더 봉사했습니다. 당과 수령님을 위해 청춘을 바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족들은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죠. 제가 바친 시간과 노력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네를 돌아보니 예전에 알던 이웃들 중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집은 비어 있었고 어떤 집은 새로운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탈북했다는 소문도 들렸죠.
옆집에 살던 김 아저씨네는 딸이 중국으로 돈 벌러 갔다가 소식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당 간부들의 자녀들은 평양 중심가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수입품으로 가득한 식탁을 받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올랐어요. 한 번은 당 간부 자녀가 운전하는 벤츠 차량이 장마당 근처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차 한 대 가격이면 우리 동네 주민들이 1년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군대에서 그리고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보았던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에서는 우리가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에서 산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죠. 매일 아침 방송되는 선전문구가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배급소 앞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주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굶주린 표정, 지친 눈빛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저도 그 줄에 서서 기다렸지만 결국 배급량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죠. 한 할머니는 다리가 아프신데도 새벽부터 와서 기다렸다가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울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장에서 몰래 파는 수입 식품들의 가격이었습니다. 한 달 월급으로는 중국산 과자 한 봉지도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권력층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었죠. 그들은 외화 상점에서 쇼핑을 하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키가 자라지 않았지만 간부 자녀들은 살이 쪄서 고민이라고 했어요.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면서 저는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죠. 매일 밤 잠자리에서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쇠약해진 모습, 동생의 지친 얼굴, 아버지의 꺾인 어깨를 보며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브로커를 통해 탈북 경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중국 국경까지 가는 비용과 경로,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죠. 브로커는 제가 외교관 출신이라 감시가 심할 것이라고 걱정했어요. 특히 국가보위성의 감시망이 강화된 상태라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탈북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모두 반대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밤새 우시면서 저를 말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득했죠. 매일 밤 배고픔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탈북 준비는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우선 평양을 벗어나는 것부터가 큰 과제였어요. 외교관 출신이라 감시가 심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죠. 한 달 동안 철저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감시를 피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국경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조금씩 준비했어요. 지방 출장을 위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고 식량도 조금씩 모았습니다. 돈은 그동안 몰래 모아둔 외화로 준비했죠. 중국 위안화와 달러를 조금씩 모아두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당뇨가 심하셔서 걷기가 힘드셨어요. 그래서 우선 저와 동생이 먼저 탈북하고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잘 돌보시겠다고 하셨죠. 당장은 헤어져야 하지만 꼭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탈북 날짜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을 먹으면서 이것이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저희를 보시다가 작은 보따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죠. 새벽에 집을 나설 때 어머니는 저희를 꼭 안아주시며 꼭 살아남아라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누운 채로 손만 흔드셨죠.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둠 속을 걸어 나올 때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양에서 국경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검문소마다 긴장되었고 매 순간 들킬까봐 가슴이 떨렸어요. 외교관 생활을 하며 익힌 침착함이 이때 큰 도움이 되었죠. 검문을 받을 때마다 태어난 척 서류를 보여주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작스러운 검문에 걸린 적도 있었어요. 보안원들이 승객 전원의 서류를 검사했는데
다행히 제 위조 서류는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겁에 질려 손을 떨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죠. 국경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열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브로커와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강을 건너기로 했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좋지 않았고 순찰도 평소보다 심했습니다. 숨어서 기다리는 동안 추위와 긴장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국경 수비대의 순찰 패턴을 파악하느라 이틀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숨어 있는 동안 먹을 것도 부족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자유를 향한 희망이 저희를 버티게 했죠. 마침내 밤이 되어서야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갔죠. 물살이 생각보다 거셌고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건너편 강둑만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중국에 도착한 후에는 산둥성의 한 농가 창고에서 한 달을 숨어 지냈어요.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쥐들과 함께 지내야 했죠. 낮에는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밤에만 잠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가끔 가져다주는 만두와 밥으로 연명했어요. 라오스로 가는 길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5일 동안 밀림을 통과해야 했어요. 독충과 뱀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죠. 태국에 도착해서는 20일 동안 방콕 외곽의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힘든 점이 있었죠. 더운 날씨와 모기때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에어컨은 없었고 선풍기 한 대로 20명이 견뎌야 했어요. 그렇게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 발전된 모습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시설의 깨끗함과 잘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의 바닥은 반짝이며 구석구석까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공항 내부의 디자인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고급스럽고 넓은 대합실에서 사람들은 여유롭게 대기하며 곳곳에 배치된 편안한 의자와 밝은 조명 덕분에 매우 쾌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쳐 처음으로 혼자 대형마트에 가게 됐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트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천장까지 쌓인 상품들을 보고 숨이 턱 막혔어요. 북한에서는 국영상점도 물건이 없어서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가는 방법도 몰라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 하기 시작했죠. 과일 코너에서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계절과 상관없이 다양한 과일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 크기와 모양이 모두 비슷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바나나 한 송이를 사려다가 무게를 재고 바코드를 출력하는 방법을 몰라 한참을 헤맸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계산대였습니다. 물건을 올려놓으니 계산원이 멤버십 카드가 있냐고 물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그저 서 있었죠. 뒤에 서 있던 손님이 화를 내는 바람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결국 현금을 꺼내려는데 계산원이 카드로 하시냐고 물었어요. 현금밖에 모르던 제게 카드 결제는 너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받은 체크카드를 어떻게 긁는지도 몰라 몇 번이나 실수를 했어요. 한 번은 마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 서툰 말씨를 듣고는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자 친절하게 마트 이용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영수증 확인하는 법, 물건 반품하는 법, 할인 행사 보는 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죠. 특히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식품이 상해도 그냥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처음에는 숫자를 읽는 것조차 헷갈렸지만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준 덕분에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마트 이용이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할인 상품을 찾아다니는 재미도 알게 됐고 10일 행사나 카드 할인 혜택을 활용하는 법도 터득했죠. 비슷한 상품도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가격 비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가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가끔 마트에 들어설 때면 그때의 떨리던 마음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다른 탈북민들을 만나면 제가 먼저 마트 이용법을 알려주곤 해요.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나서 가장 놀랐던 것은 병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어요. MRI라는 것을 처음 봤는데 마치 우주선 같았죠. 북한에서는 의사가 청진기로 듣고 배를 눌러보는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의사 선생님의 태도도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의사가 반말로 짧게 이야기하고 끝났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 의견도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친절함이 어색했지만 이것이 진정한 의료 서비스구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시스템들이 오히려 편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걸 수기로 처리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거든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병원 예약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만큼 변화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해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저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는 인민의 낙원은 허상에 불과했어요. 실제로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체제였죠. 제가 외교관으로 있을 때도 보았지만 김정은은 해외 사치품 구입에 막대한 자금을 쓰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한 끼 식사도 걱정해야 하는데 최고급 양주와 명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이런 이중성이 북한 체제의 민낯이었죠. 핵무기 개발에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식량난은 해결하지 않으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은 계속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부대원들은 배고픔에 시달렸지만 군사훈련과 퍼레이드는 화려하게 진행됐죠.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어린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영양실조로 또래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학교에서는 수업보다 김일성 가계 우상화 교육이 더 중요했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의료 시스템도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어요. 병원에는 기본적인 약품조차 없었고 전기가 자주 끊겨 수술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간부들은 특별병동에서 최신 의료 장비로 치료를 받았죠.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성실한 납세자가 되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이 세금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학교가 운영되고 복지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식당 운영도 궤도에 올랐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직원도 4명이나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4대 보험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죠.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해요.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제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언젠가는 통일된 조국에서 북한의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그것이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믿어온 세상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연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낯선 환경에 하나씩 적응하며 자신의 삶을 일군 사연자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오래 마음에 남으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